임시정부의 흔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고난의 임정의 길을 둘러보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 여정이 약 6,0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임정이 탄생한 상해부터 바로 충칭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두 분은 대부분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김동훈 작가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상해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못 가고 네. 창사부터 해서 충칭까지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처음과 마지막에 네. 다녀오셨네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그 충칭에 있는 화상산 한인묘지터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정에 이제 중국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충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혔던 그 묘지터인데 그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님도 이제 거기 묻히셨고 그 김구 선생님 첫 번째 아들인 김인 선생님도 거기 묻히셨어요. 근데 김인 선생님 얘기가 참 애틋한 게 폐병을 앓으신 거예요, 충칭에서. 왜 그랬냐면 당시 충칭은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물가도 폭증했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고 또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석탄을 마구잡이로 막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거기서 폐병에 걸립니다. 근데 김인 선생님도 폐병에 걸려요. 그런데 김인 선생님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안중근 의사 조카 안미생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안미생 선생님이 이제 시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그래서 페니실린이 있으면 살릴 수 있답니다. 제발 좀 구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죠.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동지들이 폐병으로 쓰러졌다. 근데 한 번도 나는 그렇게 도와준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아들 살리자고 내가 페니실린을 구해주겠냐 하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27살 나이에 돌아가셔요, 거기서. 그래서 묻힌 곳이 바로 화상산 한인묘지터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뭐 항저우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상해가 한 곳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상해 안에서도 12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12번이나요? 12번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 감시도 있었고 또 추가로 당시 이제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되는 어떤 정말 힘든 그런 공경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장소가 그 마지막 12번째 청사가 이제 그 임시정부 마크 태극기가 딱 달려있는 바로 그곳이 12번째 청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사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딘지. 그럼 지금 그 청사에는 뭔가 흔적이 남아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찾았던 두 번째 청사를 갔었는데 그때 그 장소가 청사가 있던 장소가 지금 이제 의류 브랜드 매장이 네. 들어섰어요. 당연히 들어가 봤죠. 들어가는데 진짜 옷 매장을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매장에 가보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옷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를 두리번거리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 느낌.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그 당시 그 민족의 어른들이 여기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딱 나오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 거리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알까? 이 100년 전에 이 거리를, 이 장소를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똑같은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되게 그 거리를 바라보고 있던 기억이 나요.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첫 번째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김신부로라는 지역과 두 번째 그 아까 말했던 H장이 있던 그 중간 어딘가에 첫 번째 청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터 어딘가에 이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청사가 있던 곳이라는 그런 표지석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거기 가면 느껴져요. 정말 그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딘가는 희미하게 남아있거나 아예 멸실돼서 없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상해에서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처럼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광락원 여사가 그 어렸던 김인 첫 번째 아들을 등에 메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배추 다듬다가 버린 그 배춧잎을 주스러 다녀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그거를 김구 선생님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실 거면 돌아가시라고 해주러.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내가 독립운동에 방해가 될 수 없지 하고. 그 안타까운 이제 현장인 거죠, 거기가. 사실 네. 도움이 되려고 왔는데 네.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마음은 혼란스럽고 사정은 어렵고 얼마나 그러니까 슬프고 그 괴로웠을까요? 기록이 이제 당시 그 임시정부 안에 있던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분 중에 정정화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정정화 선생이 썼던 장강일기라고 독립운동 시기를 적은 어떤 회고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영경방이라고 해서 그 도로하고 그 집 호명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님 가족들이 다 살았는데 그 영경방이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판자촌거리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추 껍질 그런 거 버린 거 그거 쓰레기 모아서 그거로 시래기국처럼 국 끓여 먹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상해 시절만 해도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해 시절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했을 거고 또 독립운동을 펼쳤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네. 임시정부가 이동을 할 때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큰 사건들이 보통 발생을 해요. 뭔가를 한 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가 그 임시정부 전체 기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이제 상해에 있었는데 이 상해에서 이동할 때 1932년도죠. 그때 이제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발생을 하죠. 홍구공원에서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수통폭탄을 던져서 당시 이제 상하이 어떤 그 승전 기념식과 또 일왕의 어떤 생일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붙였던 그 특정 날 원래는 4월 30일이었어요. 근데 그 4월 30일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중국 만주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하이 사변 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중국이 국제사회에 SOS를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곳에서 정전 협의를 하자. 그래서 정전 협정을 원래 4월 30일 날 하기로 해요. 근데 그 하루 전날 예행 연습할 때 그때 윤 이사가 수통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정전 협의를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책임자들, 고위 관직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중상, 경상을 입고 정전협정은 이제 무기한 보류가 돼버렸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침체되어 있었던 이 임시정부에 장제스의 국민당 장제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민정의 어떤 제2의 어떤 전성기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조금 나뉘었던 좌와 우의 독립운동가들이 또 힘을 합치게 되고 민족 어떻게 보면 유일당 운동이라든지 좌우 합작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예요. 장제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윤봉길 이거 바로 이제 직후에 장제스가 어떻게 평을 했냐면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하나가 해냈다고 극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시대상을 보면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 농민하고 이제 한국 농민이 이제 수로 가지고 좀 싸웠던 이제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거든요. 감정의 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왜 자꾸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자꾸 자극해서 침략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자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불식시켜버린 거죠.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장제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또 김구 선생님을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장제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볼까요? 네.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첫 번째 정상회담이 언제 누구였는지? 첫 번째 정상회담? 우리나라에서? 네. 1949년 진해에서 네. 장제스랑 이승만이 있어요. 아, 네, 네. 장제스는 우리한테 인연이 많아요. 네. 그리고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장제스랑 또 회담을 하는데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만들어지는 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던 장제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윤봉길의 가족들은 잘 있냐? 소름 끼치는 대답이죠. 이 장제스 이분이요. 네. 그 순간에 한마디로 이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반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장제스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돌아가시거든 윤봉길 의사들의 가족들을 좀 챙겨달라. 감동적인 순간이 또 있죠. 그 윤봉길 의사 의거일 날 윤봉길 의사만 거기를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독립투사들이 그 똑같은 로고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근데 그 행사장에 못 들어갔었을 뿐이죠. 근데 예. 근데 밖에서 이제 빵 하는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나 보다. 했구나.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당시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다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인 애국단은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지만 완전히 의열투쟁 계열, 무력투쟁 계열의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흔히 말해 우익 계열의 이 임시정부 안에서 좌익 계열의 단체가 통합되어 있던 그런 그림이었던,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아 독립운동의 좌우가 어딨냐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던 이 한인 애국단 안에서 실제 문서, 그 당시 일본 외무성이나 이런 데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가 또 다른 윤봉길, 또 다른 이봉창이 77명이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인 애국단의 청년이 77명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시도는 많이 해봤다. 실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말고도 또 의거를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똑같이 붙잡혔고 그분들도 중국 대련시에는 여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옥사한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광복 1년 전인 1944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 애국단은 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친숙하지만 그 한인 애국단은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여 명이 넘는 조선의 청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었던 단체였다. 우리가 윤봉길 의사를 생각할 때 그 거사가 성공한 점, 그리고 그분의 대단함, 그런 걸 생각할 때 함께 그 수많은 과정에 희생되었던 독립투사들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이 상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더더욱 힘든 여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광저우로 이제 가죠. 갑자기 2달 만에 일본군이 광저우에 이제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또 도망가야 네,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중일 전쟁부터 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또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독립군의 세력도 굉장히 약화되는. 비믹주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애니깽밭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김종린 선생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비행학교를 설립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세요. 이때 같이 만든 분이 공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백린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공군 조종사 겸 독립운동가입니다. 충칭에 가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그 사진 찍었던 그 계단이 있는 그 임정의 마지막 행사가 남아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골목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면은 종착점이잖아요, 거기가. 요 한 칸이라도, 요 건물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니까 조금은 좀 안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